우리가 생각한다, 느낀다고 할 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이 마음의 작용을 대체 어떻게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19세기의 한 철학자가 바로 이 문제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란츠 브렌타노의 기술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마음을 정밀하게 해부하는 그의 혁명적인 도구 상자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심리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죠. 보통 정신분석하면 프로이트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생각과 감정으로 정신을 나누는 이 아이디어, 사실 그 뿌리가 바로 이 브렌타너에게 있었습니다. 이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라는 거대한 나무는 사실 브렌타노라는 철학의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심리학이라는 거대한 강의 발원지가 바로 여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브렌타노가 활동하기 전에 19세기 심리학은요, 마치 짙은 안개가 자욱한 숲을 헤매는 것과 같았어요. 마음, 기쁨, 슬픔 같은 단어들은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 안개가 정확히 어떤 수증기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성분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탐구한다는 건 과학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사색에 가까웠고, 정확한 지도 한 장 없이 그저 느낌에 의존해서 숲을 탐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자, 바로 그 안개 낀 숲에 한 사람이 횃불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바로 프란츠 브렌타노죠. 그는 철학자였지만 그의 목표는 정말 대담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마치 화학자가 화학물질을 분석하듯이 정밀하게 분해하고 그 구성요소와 법칙을 밝혀내는 정밀과학을 만들어내겠다는 정말 대담한 목표를 세웠던 겁니다. 브렌타노는 그냥 혼자 빛나는 별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치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태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 현상학을 연 후설, 게슈탈트 심리학의 거장들, 그리고 현대 논리학자들까지 20세기 지성사를 수놓은 수많은 별들이 바로 이 브렌타노라는 태양의 빛을 받아 각자의 궤도를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렌타노라는 교차로에서 정신분석, 현상학, 현대 논리학으로 가는 길들이 쫙 뻗어나간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의 핵심 주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걸음은 바로 심리학이라고 다 같은 심리학이 아니다라는 브렌타노의 아주 중요한 선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브렌타노가 심리학이라는 이 광활한 영토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땅부터 나눈 거예요. 이 길과 저 길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브렌타노가 나눈 두 개의 길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발생적 심리학이에요. 이건 기상학자가 날씨를 예보하는 것과 비슷해요. 과거 데이터를 보니 이런 기압 배치에서는 비가 올 확률이 80%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생리적 조건이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왜 지금 이런 마음 상태가 되었는지를 인과적으로 추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연구는요, 아무리 데이터를 쌓아도 반드시 그렇다는 100%짜리 법칙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대체로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는 확률적인 예측에 머물게 되죠. 반면에 기술심리학은요, 마치 화학자가 물은 예외 없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단언하는 것과 같아요. 왜 이 마음이 생겼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정확히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구조와 성분을 분석하는 정밀과학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우리가 다룰 기술심리학, 즉 심리현상학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이 어제 남자친구랑 싸워서 왜 슬픈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슬픔이라는 감정 그 자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슬픔의 성분표를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몇 %씩 섞여 있구나 하고 그 구조를 분석하는 거죠. 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질문,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좋아요.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를 찾겠다 이겁니다. 근데 대체 그 의식의 요소라는 게 뭘까요? 뭘 찾아야 하는 걸까요? 우선 브렌타노는 우리의 의식이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흐름, 즉 통일체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화음을 들을 때 그게 그냥 하나의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안에는 도, 미, 솔 같은 개별적인 음들이 정교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브렌타노는 우리의 의식도 똑같다고 봤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경험처럼 느껴지지만 분석해보면 그 안에는 분명히 구별되는 여러 부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이라는 게 대체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을까요?
브렌타노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분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건 뭐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고 동시에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해보세요. 눈을 감아서 시각 경험이 사라져도 청각 경험은 계속되죠. 반대로 소리를 꺼도 시각 경험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렇게 하나가 없어져도 다른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분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조금 더 머리를 써야 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구별적인 부분입니다. 이 분리 가능한 부분도요, 자세히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상호 분리 가능성이에요. 탁자를 반으로 톱질하면 양쪽 조각이 다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서로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방적 분리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물의 색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물이 없으면 색깔만 따로 둥둥 떠다닐 수 없죠? 하지만 사물은 어때요? 투명한 유리처럼 색깔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은 다른 쪽에 의존하는데 다른 쪽은 그렇지 않은 관계. 이게 바로 일방적 분리 가능성입니다.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쓰일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까다로운 구별적인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브렌타노가 제시한 아주 기가 막힌 사고 실험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자, 스텝 1. 머릿속에 파란 점 두 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똑같은 파란 점이에요. 이 둘은 뭐가 다르죠? 네, 위치만 다릅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 위치입니다. 자, 이제 스텝 2. 이번엔 파란 점 하나랑 노란 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이 둘은 뭐가 다른가요? 일단 위치가 다르고요. 그리고 색깔도 다르죠. 차이점이 두 개네요.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차이점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건 결국 하나의 점 안에는 색깔이라는 요소와 위치라는 요소가 개념적으로는 분리되어서 들어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서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점의 파란색이라는 성질과 어디에 있다는 위치 성질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색깔만 싹 긁어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개념적으로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그래픽 파일에서 어떤 픽셀의 색상 정보, RGB 값, 랑 좌표 정보, XY 값이 별개의 데이터로 저장되지만 화면에 나타날 땐 하나로 합쳐져 보이는 것처럼요. 현실에선 분리 불가, 하지만 개념적으론 구별 가능. 이게 바로 구별적인 부분의 정의입니다. 브렌타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방금 본 색깔과 위치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속성이 묶여 있는 걸 엄밀한 의미의 구별적 부분이라고 하고요. 다른 종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수정된 의미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빨강과 색의 관계를 한번 보죠. 우리가 빨강을 생각할 때 그건 이미 색이라는 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빨강이면서 색이 아닐 수는 없죠. 하지만 색은 어때요? 빨강이 아니더라도 파랑이나 초록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강은 색에 의존하지만 색은 빨강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런 포함 관계, 이것도 일종의 구별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이 모든 개념들, 분리 가능한 부분, 구별적인 부분 같은 도구들을 가지고 브렌타노가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브렌타노 철학의 핵심이자 가장 유명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현실에 없는 것까지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지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항상 무엇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할 수는 없어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죠. 우리의 모든 마음 작용은요, 마치 어딘가를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아요. 항상 관역, 즉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을 상상하던 어제 먹은 떡볶이를 떠올리던 항상 마음은 자기 바깥에 무언가를 향해 있다는 것. 이 무엇에 관함, 무엇을 향함이라는 특징이 바로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브렌타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신활동에는 항상 이 두 가지 파트너가 함께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행위 그 자체예요. 제가 지금 유니콘을 상상하는 행위. 이건 제 뇌에서, 제 마음속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사건이죠. 하지만 두 번째 파트너, 그 행위의 대상인 유니콘은 어떤가요? 현실에는 없잖아요. 바로 이게 마음의 정말 신비한 점이에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현실에 없는 대상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브렌타노의 이 말은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멀리 있는 친구를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생각하는 행위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른 그 친구의 이미지 자체는 그냥 이미지일 뿐 실제 그 친구는 아니잖아요. 마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추억하는 것처럼 그 대상은 오직 내 마음 속에서만 지향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힘들게 배웠던 구별적인 부분이라는 개념이 화려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생각하는 행위와 생각되는 대상, 이 둘은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한 쌍이죠. 대상 없는 생각은 없고 생각이 없다면 생각되는 대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명백히 이 둘은 다른 겁니다. 행위는 실제하고 대상은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전체 정신 현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구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의식이라는 복잡한 기계를 분해할 도구들을 거의 다 손에 쥔 셈입니다. 분리 가능한 부분, 구별적인 부분, 그리고 지향성이라는 개념까지요. 브렌타너가 만들고자 했던 새로운 과학의 청사진이 이제 거의 다 그려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화학자가 비코에 든 용액을 분석할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할 땐 어떨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할까요? 우리는 이미 슬픔이란 이런 것이라는 편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만들어내는 한계라는 색안경을 끼고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 모든 방해물을 뚫고 어떻게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심리현상학자, 즉 마음을 정밀하게 기술하려는 과학자가 자신의 발견이 정말 진실이라고 확신하려면 대체 어떤 방법,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이 올바른 방법에 대한 브렌타노의 대답이야말로 그의 기술 심리학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탐험해볼 주제가 되겠습니다. 프란츠 브렌타노의 책 경험적 입장에서 본 심리학을 통해 의식의 아주 근본적인 구조를 탐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정말 야심찬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심리학을 그냥 막연한 철학적 사색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해서요. 마치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우리 내면을 직접 관찰하고 또 분석하는 아주 엄밀한 과학으로 만들고자 했거든요.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 그러니까 의식을 아주 면밀하게 해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브렌타노의 탐구는 굉장히 단단하고 명확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내면 세계를 이루는 모든 재료들, 예를 들면 생각이라든가 감정, 감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추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정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심리학 이론을 공부해야 하나요? 전혀 아니죠. 우리는 그냥 그걸 직접 경험하고 아, 이게 슬픔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사과를 보기 위해서 광학 이론을 전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 내면의 요소들도 바로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내면의 구성 요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총 5가지의 핵심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의식의 지도를 그려볼 겁니다. 먼저 모든 게 하나처럼 느껴지는 의식의 통일성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할 거고요. 그 다음엔 그걸 구성하는 분리 가능한 부분과 구별적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의식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향성을 탐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생각의 대상이 과연 무엇인지, 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의식의 통일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를 하나의 단일한 덩어리처럼 느끼잖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믿고 지금 이 순간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낀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건 나라는 하나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의식의 통일성입니다. 그런데 브렌타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통일성이 겉보기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느껴지는 통일된 경험, 이 끊임없이 흐르는 의식이라는 강물이 바로 우리 탐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그냥 하나다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분석해서 그 안에 도대체 어떤 구성 요소들이 숨어 있는지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비유하자면 화학자가 H2O라는 통일된 실체로 보이는 물을 그냥 물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 결국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밝혀내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한번 해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일된 의식이라는 강물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브렌타노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바로 분리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 의식 속에서 서로 떼어낼 수 있는 조각들을 식별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일 거예요. 예를 들어 레고 블록으로 만든 집이 있다고 해보세요. 거기서 창문 블록이나 문 블록을 똑 떼어낼 수 있죠? 그런 것처럼요. 혹은 책상에서 다리 하나를 떼어내도 책상 상판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이것처럼 의식의 어떤 한 부분이 사라져도 다른 부분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 이게 바로 분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브렌타노는 아주 명확한 예를 들어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동시에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딱 감아요. 그럼 보는 행위는 멈췄죠.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듣는 행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질 수 있는 바로 분리 가능한 부분인 겁니다. 다른 예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 즐거웠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동시에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고민할 수 있죠. 그러다 저녁 메뉴 고민을 멈추더라도 즐거운 기억에 대한 회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둘은 서로 떼어낼 수 있는 별개의 정신활동이라는 거죠. 여기서 브렌타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개념을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는 거죠. 이 분리 가능성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상호 분리 가능성인데요. 이건 방금 우리가 봤던 보는 것과 듣는 것의 관계처럼 어느 한쪽이 없어져도 다른 쪽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될 수 있는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방적 분리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한쪽이 다른 쪽에 의존하는 일종의 종속 관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색깔을 지각하려면 반드시 그 색깔이 담길 어떤 형태가 있어야만 하잖아요. 하지만 형태 자체는 굳이 색깔이 없어도 흑백의 윤곽선만으로도 지각될 수 있죠. 이런 관계가 바로 일방적 분리 가능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의식의 블록들을 마치 레고처럼 떼었다 붙였다 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초에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이 질문처럼 말이죠. 파란 점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파란색이라는 속성을 그 점이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더 깊고 더 추상적인 분석의 차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분명히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바로 브렌타노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구별적 부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분리 가능한 부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구별적 부분들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요. 앞면을 떼어내면 동전 자체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분들은 경험 그 자체 안에 하나의 현상 속에 근본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셈이죠.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책에서 직접 제시한 아주 멋진 예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공간에 파란 점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점은 당연히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죠? 동시에 특정한 질, 파란색이라는 특정한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 파란색이라는 질을 그 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부터 떼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 위치에서 파란색을 없애버리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 파란 점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파란색을 그대로 둔 채 위치만 없앤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치와 색깔은 하나의 분리 불가능한 현상을 구성하는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이건 위치고 이건 색깔이구나 하고 구별할 수 있는 두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적 부분의 본질입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에요, 그 파란 점의 위치를 1mm라도 옆으로 옮긴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바로 그 파란 점이 아닙니다. 색깔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을지라도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있는 파란 점과 저기 있는 파란 점이 모든 속성이 똑같더라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렌타노에 따르면 우리 의식에는 최소한 두 종류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퍼즐 조각처럼 실제로 떼어낼 수 있는 분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처럼요. 다른 하나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물리적으로는 분리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구별적 부분이죠. 한 점의 색깔과 위치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렌타노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의식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개념적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식을 마치 건물처럼 여러 부분들로 해체해서 살펴봤습니다. 분리 가능한 부분, 구별적 부분, 이런 벽돌과 기둥들을 본 셈이죠. 이제는 그 건물이 애초에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그 건물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바로 의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인 지향성에 대해서 말이죠. 브렌타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정신활동, 그러니까 모든 심리 현상은 예외 없이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고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고, 미움은 미워하는 대상을 향하고, 생각은 생각하는 대상을 향하죠. 이처럼 의식이 항상 어떤 대상을 겨냥하고 있다는 특징을 바로 지향성, 인텐셔널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정신적 행위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지향적 내재, 인텐셔널 이니지스턴스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그 대상이 우리 머릿속에 물리적으로 쏙 들어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생각의 내용으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할 때 그 친구 자체가 우리 뇌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친구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지향성의 구조는 항상 행위와 대상이라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상관자의 쌍들을 통해서 이걸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데요. 보는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요. 원하는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원해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의식의 행위에는 그것이 향하는,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행위와 대상은 절대로 뗄 수 없는 운명적인 짝꿍인 셈이죠. 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기묘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하는 걸까요? 생각하는 행위와 그 생각의 대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이라고 했죠. 하지만 브렌타노는 이 둘이 결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힘줘 말합니다. 현실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둘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적인 기묘함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은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서 듣고 있겠죠? 여러분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를 떠올린다고 해보세요. 그 페가수스는 현실에 존재하나요? 아니죠. 생각하는 주체인 여러분은 실제하지만 생각되는 대상인 페가수스는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브렌타노가 밝혀낸 정신현상의 놀랍고도 중요한 비대칭성입니다. 생각하는 나는 실제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상은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책에서 인용한 이 문장은 우리 생각의 대상이 갖는 이 비실제적 지위를 정말 강력하게 포착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사람, 즉 죽은 사람만큼이나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의 대상들은 오직 그것을 향하는 정신적 행위 안에서만,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머릿속의 페가수스가 현실 세계의 컵을 쓰러뜨릴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의 대상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원인이 되거나 결과를 낳는 물리적인 힘, 즉 인과적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거대하고 심오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내 생각의 대상이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비실제적인 것이라면 도대체 나의 마음과 저 바깥 세상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진짜 현실 세계를 알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이야말로 브렌타노의 심리학이 후대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고요. 그의 제자인 후설의 현상학을 비롯해서 20세기 철학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바로 우리의 탐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철학적인 질문 같으세요? 아니요. 이건 우리 내면 세계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19세기 철학자이자 심리학의 선구자 프란츠 브렌타노에겐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기술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당시 심리학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술하는 새로운 과학, 심리인식학을 제안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의 지도를 아주 정밀하게 그리는 그런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브렌타노가 제시한 내면 세계 탐험의 방법론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브렌타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왜 그렇게나 어려운 일인지부터 알아야 한다고요. 이게 그냥 눈 감고 내 안에는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서 브렌타노가 정말 중요한 구분을 하나 딱 제시하는데요. 바로 알아차림과 그저 인식함의 차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멀리 하늘에 작은 점처럼 종달새 한 마리가 날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새 분명히 제 시야 안에 들어와 있죠. 저는 그걸 인식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저기 새가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저는 그걸 알아차리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은 뭔가 수동적이고 그냥 배경처럼 들어오는 거라면 알아차림은 내가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내적인 행위인 셈이죠. 완전 다르죠? 바로 이 말이 핵심을 꿰뚫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의식은 사실 엄청나게 넓은 들판 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온갖 생각, 감각, 기억들이 막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영역은 정말 아주 좁아요.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배경처럼 인식될 뿐 우리의 명확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휙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내면 관찰의 첫 번째 거대한 장애물이에요. 내 의식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내면 관찰을 방해하는 첫 번째 악당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힘, 습관입니다. 근데 브렌타노가 말하는 습관은요, 그냥 맨날 하던 거 반복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알아차리지 않으려는 습관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건 그냥 주의를 안 기울이는 상태를 넘어서요. 특정 현상에는 아예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훈련된 아주 적극적인 습관을 뜻합니다. 브렌타노는 이게 거의 불변의 법칙 수준으로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예시를 들어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첫째, 우리는 보통 시야의 중심, 그러니까 제일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하잖아요. 주변부는 그냥 무시해버리죠.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잠시 멈추고 여러분 시야의 맨 가장자리에 뭐가 보이는지 의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알아차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둘째, 아주 익숙한 기도문이나 노래를 따라 부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줄줄 단어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나 관련된 생각은 전혀 안 떠오를 때가 많죠. 그냥 소리만 내뱉고 있는 거예요. 셋째, 음악가는 특정 음에, 화가는 특정 색에만 아주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을 받죠. 그러다 보니 그 외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흥미로운 예시인데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팔다리가 어떤 자세로 놓여 있는지 우리는 감각을 통해 계속해서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내 다리가 어떻게 있더라? 하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 모든 게 바로 알아차리지 않으려는 습관의 무서운 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습관 깨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진짜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뭘 알아차리려고 애쓰다가 실패하잖아요. 바로 그 실패 경험이 오히려 이건 원래 안 보이는 거구나 하는 식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습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애물로 넘어가 보죠. 설령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벽을 어찌어찌 넘었다고 쳐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왜곡시키는 강력한 편견이라는 녀석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죠.
브렌타노는 이 편견이 주로 세 군데에서 온다고 봤어요. 바로 언어, 성급함, 그리고 기존 이론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우리 생각의 틀을 정해버리고요. 성급함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부터 믿고 있던 기존 이론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명백한 사실조차 못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언어의 힘부터 한번 볼까요? 이 인용문이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현상에 대해 붙일 이름, 즉 단어가 없다면 그걸 하나의 독립된 현상으로 알아차리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이름이 없으면 존재도 희미해지는 셈이죠. 마치 우리 어휘력이 우리 마음을 보는 카메라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브렌타노가 드는 아주 구체적인 언어적 편견의 예시가 있어요. 영어 단어 is가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나무가 있다, some trees는 나무가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는 푸르다, some trees green는 나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옛날 철학자들은 이 둘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브렌타노는 어떤 나무는 푸르다는 말도 결국엔 푸른 나무가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두 문장 다 본질적으로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본 거죠. 보세요. 이렇게 정말 미묘한 언어의 용법 차이 하나가 수많은 철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대한 편견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심지어는 똑똑한 과학자들마저 어떻게 속여 넘겼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검은색에 대한 편견이에요. 물리학적으로 검은색은 빛이 없는 상태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검은색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처럼 분명한 하나의 색 경업이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이론적인 편견 때문에 이 명백한 사실을 부정했어요. 다음은 보라색인데요. 보라색은 단일한 파장의 빛으로도 만들어지거든요. 바로 이 과학적 사실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리가 보라색을 볼 때 느끼는 그 경험 안에 빨간과 파랑의 요소가 섞여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론이 감각을 그냥 덮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헤르바르트라는 철학자의 오류입니다. 그는 어떤 긍정적인 판단은 주어의 존재를 꼭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는 너무 성급하게 모든 긍정 판단이 다 그렇다고 일반화해버렸어요. 브렌타노는 이걸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해요. 아니 어떻게 철학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방금 한 생각의 본질조차 이렇게 못 알아볼 수가 있냐는 거죠. 자, 지금까지 습관과 편견이라는 정말 거대한 두 개의 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벽들을 넘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브렌타노는 여기서 내면을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게 브렌타노가 말하는 마음 탐험과의 도구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위한 4가지 필수 조건, 바로 연습, 정신적 성쾌함, 선의, 그리고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 내면을 관찰하는 능력도 연습을 해야 날카로워지겠죠. 하지만 그 연습은 정신이 상쾌할 때, 즉 쌩쌩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친 정신은 마치 날이 무뎌진 칼과 같아서 아무리 휘둘러봤자 아무것도 제대로 뵐 수가 없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 풀 때 지쳐있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묘한 내적 현상을 포착하려면 정신이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조건, 선해.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해는 그냥 착한 마음씨가 아니에요. 뭐랄까, 내 이론적인 취향이나 고집을 잠시 내려놓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실이 내가 믿는 이론과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속으로 저런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람이 사실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요. 진실을 찾으려는 그 순수한 이론적 관심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브렌타노가 말하는 선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하! 하는 순간처럼 알아차림도 번쩍 하고 순식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차림도 하나의 정신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게 생겨나고 완성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찰나에 휙 스쳐 지나가는 현상들을 분석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과정이 충분히 펼쳐질 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최적의 조건까지 다 갖춰졌어요. 그럼 브렌타노가 드디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분석 도구를 꺼내듭니다. 그게 뭐냐?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우리 의식 속에 숨어있던 요소들을 수면 위로 확 떠오르게 만드는 거의 마법 같은 기술이에요. 비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여적 대조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한쪽에는 뭔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게 없는 상태, 즉 있음과 없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긍정적 대조입니다. 이건 양쪽 다 뭔가가 있는 경우죠.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대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먼저 결여적 대조의 예시를 볼까요? 소리를 듣는 것과 침묵을 비교하는 거예요. 고요한 침묵이라는 배경이 딱 깔려 있으니까 소리라는 존재가 확 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다음으로 긍정적 대조의 예시, 빨간색을 보는 것과 파란색을 보는 것입니다. 둘 다 분명한 색 경험이죠. 하지만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붉다는 것의 특징과 푸르다는 것의 특징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브렌타노는 바로 이 단순한 대조와 비교야말로 우리가 의식의 요소들을 분별해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브렌타노가 여기서 정말 멋진 말을 하는데요. 부분적인 변화는 전체적인 정체 속에서 빛을 발한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연이 종종 이 비교 작업을 우리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된 의식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새로운 생각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죠. 바로 이 부분적인 변화가 안정된 배경과의 뚜렷한 대조를 만들어내고 그 덕분에 우리는 그 새로운 요소를 아주 명확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혼돈 같던 의식의 세계에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기술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기술들을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보조 도구인데요. 바로 연상작용을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력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비추게 만드는 리모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상의 알아차림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집에서 열쇠 찾을 때 머릿속으로 계속 열쇠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연상작용을 쓰는 거예요. 내면의 현상을 찾을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머릿속으로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주 약한 주관적인 소리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멜로디를 떠올리는 연상 행위 자체라 우리 주의를 거기에 딱 집중시키기 때문이에요. 셋째,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요. 어떤 현상에 이름이나 설명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마음속에서 그걸 정확히 지목할 수 있게 돼서 알아차리기가 훨씬 쉬워져요. 마지막으로 관련 개념들을 떠올려서 주의를 좁은 영역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긴장감이라는 미묘한 감정을 찾아내고 싶다면 스트레스, 마감, 불안 이런 관련 개념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제 주의가 그 동네로 향하게 되고 목표물을 찾기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브렌타노의 방법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이게 바로 심리인식학의 핵심입니다. 첫째, 장애물 제거하기. 우리를 방해하는 습관과 편견을 알아채고 파괴해야 합니다. 둘째, 최적의 조건 만들기. 연습은 하되 정신이 상쾌할 때 선의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셋째, 비교 활용하기. 있음과 없음, 그리고 서로 다름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연상 이용하기. 관련 개념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주의력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목표에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자기 성찰이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내면 탐구의 방법론인 거죠. 오늘 우리는 프란츠 브렌타노가 그려준 내면 세계 탐험의 지도를 함께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의식 속에는 어떤 것들이 그저 인식만 된 채 알아차려지지 않고 있을까요? 또 어떤 강력한 습관이 당신의 내면을 보는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오늘 배운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내면을 탐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도구들을 가지고 브렌타노가 실제로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 겁니다. 우리 내면 세계의 구조를 아주 정밀하게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죠. 프란츠 브렌타노의 기술 심리학, 그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의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걸 분석할 도구를 손에 쥘 차례입니다. 브렌타노가 말하는 심리 인식가, 그러니까
내면 세계의 전문가가 되어보는 거죠. 우리 의식의 지도를 제대로 그리려면요, 먼저 그 대상을 선명하게 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브렌타노는 바로 그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탐구할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걸 극복할 주목이라는 방법을 제대로 익혀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경험의 핵심 요소들, 그러니까 정신작용, 감각, 공간, 그리고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니, 내 마음인데 내가 제일 잘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게 그렇게나 어려울까요? 오히려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브렌타노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 특히 이 언어와 습관이야말로 우리 내면을 똑바로 보는 걸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언어라는 틀, 습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재단해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적하는 오류의 원인들을 한번 보시죠. 첫째는 습관에서 오는 편견. 이건 뭐 너무 익숙하죠? 늘 하던 방식, 늘 보던 틀로 새로운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둘째는 성급한 귀납. 몇 번 겪어보고 원래 다 그래 하고 일반화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한두 번 실패하고 나는 원래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과 같아요. 또 우리 마음은 뭔가 불확실한 걸 못 견뎌서 본능적으로 바로바로 판단을 내리려는 충동이 있습니다. 충분히 관찰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기에 내가 믿고 싶은 이론과 다른 사실은 외면하려는 이론적 반감이라던가 피곤하거나 화가 났을 때 판단이 흐려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이 사실은 엄청난 편견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나무는 초록색이다 라고 할 때의 이다랑 나무가 있다 라고 할 때의 있다는 어때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법적으로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브렌타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깔린 우리 마음의 움직임, 그 정신적 행위는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그냥 초록색 나무라는 대상, 혹은 나무라는 대상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단 하나의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그렇죠. 우리가 쓰는 언어의 구조가 실제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얼마나 가리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기가 막힌 예시인데요. 외부 지식이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어떻게 덮어버리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보라색이 단일 파장의 빛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보라색이 단순한 색이라는 편견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우리 눈으로 보면 보라색은 누가 봐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색이잖아요. 바로 이 직접적인 내적 인식을 과학적 지식이라는 편견 때문에 무시해버린 거죠.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온갖 장애물들을 뚫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브렌타노는 바로 주목하기, 노티싱이라는 아주 엄격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탐구자의 도구 상자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은 그냥 더 열심히 집중해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종류의 내적 인식인데요. 항상 명증적입니다. 명증적이라는 건 그 자체로 너무나 명백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성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주목했다면 이게 맞나? 하고 헷갈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주목에는 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주목하는 건 없어요. 주목했거나 못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주목을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 운동부터 해야 합니다. 브렌타노는 4가지 중요한 준비 단계를 이야기해요. 첫째, 당연하지만 피곤하면 안 됩니다.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앞에서 말했던 온갖 편견들 있죠. 언어, 습관, 기준, 이론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셋째, 선의의 창조. 이건 뭐냐면 이런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식의 기대를 버리고 순수하게 탐구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현상을 포착하려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 현상을 관찰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브렌타노 방법론의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비교입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과 대조될 때만 비로소 우리 눈에 띈다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리죠. 우리가 어떤 대상의 불금을 인식하는 건
그 대상이 붉지 않은 배경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빨간 점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붉음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요. 브렌타노는 이 비교, 즉 대조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결여적 대조입니다. 이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무채색 배경에 유채색 점이 있으면 우리는 색이 있다는 그 속성 자체를 주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대조입니다. 이건 둘 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류가 다른 경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란히 놓으면 우리는 빨강이라는 특정 종류의 색, 그리고 파랑이라는 특정 종류의 색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죠.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 우리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을 분리하고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도구도 손에 쥐었겠다. 본격적으로 우리 의식의 구조를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브렌타노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분은 바로 정신적 행위의 두 가지 수준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의식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 행위는 건물의 가장 밑바닥, 즉 토대입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날 것 그대로의 감각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 눈앞에 있는 빨간색을 그냥 보는 것, 귀에 들리는 어떤 음을 그냥 듣는 것. 이게 바로 근본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중첩적 행위는 그 토대 위에 짓는 건물이에요. 그 빨간색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판단하거나 그 음을 들으면서 저건 높은 음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이미 주어진 근본적 행위를 재료 삼아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단, 개념 형성, 감정 같은 것들이 전부 중첩적 행위인 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토대, 즉 근본적 행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파란색 점 하나를 보고 있다고 해보죠. 그 단순해 보이는 감각 경험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뭘까요? 브렌타노는 하나의 감각 경험이 사실은 여러 구별적 부분들이 합쳐진 융합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들이 분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란색 점은 파랑이라는 질과 여기라는 장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장소가 없는 파란색을 상상할 수 있나요? 혹은 파란색이 없는 텅 빈 장소만을 감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 둘은 머릿속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실제 경험에서는 절대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감각이란 언제나 특정 장소에 나타나는 특정 질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덩어리인 셈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장소, 즉 공간적 주정이라는 요소,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브렌타노는 이 공간이 연속체, 컨티뉴엄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연속체에 대한 그의 분석은 브렌타노 철학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공간을 경험하고 색의 변화를 보고 소리의 높낮이를 듣는 것이 전부 연속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연속체라는 게 뭘까요? 보통 연속체라고 하면 아주 작은 점들이 빽빽하게 이어진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브렌타노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연속체는 점들의 집합이 아니라 이음새 없이 하나로 이어진 전체예요. 그리고 그 본질은 경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선부는 그 양 끝에 점이라는 경계를 갖죠. 그리고 면은 그 가장자리에 선이라는 경계를 갖고요. 이처럼 연속체는 더 낮은 차원의 경계들을 통해 정의되는 틈이 없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경계라는 개념을 통해 브렌타노는 차원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보세요. 면이 왜 2차원일까요? 그건 바로 면 안에 1차원인 선을 경계로서 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간은 왜 3차원일까요? 마찬가지로 공간 안에는 2차원인 면을 경계로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차원은 점들의 개수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차원의 경계를 포함할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창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엄격한 정의가 있으니 당대의 위대한 물리학자였던 헬모울츠 같은 사람도 비판할 수 있게 됩니다. 헬모울츠는 직선을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선이라고 정의했거든요. 아주 실용적이고 직관적이죠. 하지만 브렌타노는 그건 직선의 본질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실용적인 측정 방법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 이게 바로 브렌타노 철학의 핵심적인 목표인 겁니다. 자, 이제 공간과 질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험에는 이것들만큼이나 보편적이고 어쩌면 가장 신비로운 요소가 하나 더 남아있죠. 바로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심오한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도레미 하는 멜로디를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미를 듣는 순간에 도와 레는 이미 사라지고 없잖아요. 우리가 오직 현재 순간만 인식할 수 있다면 멜로디 같은 경험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기에 대한 브렌타노의 대답이 바로 프로테레스테시스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어떤 소리가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갈 때 그냥 의식에서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의식에 남아있긴 한데 그 존재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현재의 소리는 소리 그 자체로 제시되지만 과거로 넘어간 소리는 과거의 소리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거죠. 이 설명을 위해 브렌타노가 가져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정하는 속성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왕과 과거의 왕은 어떻게 다르죠? 왕은 지금 현재 왕인 사람이지만 과거의 왕은 정확히 지금은 왕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과거에라는 말이 붙으면서 왕이라는 본래 의미가 수정되고 오히려 현재 상태를 부정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의 소리를 인식한다는 건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였던 소리라는 특별한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소리는 더 이상 현재의 소리가 아니지만 과거라는 시간적 딱지를 단체로 우리 의식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의식은 방금 지나간 과거를 단순히 녹화해서 재생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서의 소리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미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과거의 레와 더 과거의 도를 함께 의식할 수 있고 그래서 멜로디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에 대한 이 깊은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과거가 현재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되면서 흘러가는 과정이라면 그 모든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는 기준점,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그 찰나의 순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원히 움직이는 그 경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탐험해야 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겁니다. 자, 드디어 프란츠 브렌타노의 기술 심리학, 그 기나긴 탐험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식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함께 여행하면서 그 중심에 의도성이라는 이정표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쭉 살펴봤죠. 오늘은요, 그 대륙을 탐험하는 아주 정밀한 방법론, 그러니까 브렌타노가 제안했던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기술, 그리고 그가 후대에 남긴 정말 거대한 지적 유산은 무엇인지 따라가 보면서 이 위대한 여정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심리인식학자.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마음의 탐험가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마음의 탐험가는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브렌타노가 말하는 기술 심리학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은 아닌지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시작해야 합니다. 브렌타노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하나 딱 긋습니다. 바로 심리학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하나는 그가 심리인식학이라고도 불렀던 기술 심리학, 다른 하나는 발생 심리학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기술 심리학은 무엇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에요. 우리 의식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있는 그대로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는 거죠. 마치 해부학자가 우리 몸의 근육이나 뼈 구조를 하나하나 그려내는 것처럼요. 브렌타노는 이게 아주 엄밀한 과학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발생 심리학은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심리 현상을 겪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파고드는 거죠. 이건 날씨를 예측하는 기상학처럼 워낙 변수가 많아서 본질적으로는 엄밀해지기 어렵다고 봤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둘의 관계입니다. 브렌타노는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불렀던 기술 심리학이 아주 단단한 토대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 위에서 발생 심리학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병의 원인을 찾겠어요. 먼저 구조를 알아야 기능을 논할 수 있다는 순서가 아주 명확한 관계라고 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의식이라는 것의 정밀한 해부도를 그리려면 마음의 탐험가들은 대체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요? 브렌타노는 여기서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도구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 도구의 이름은 바로 주목하기입니다. 심리적인 발견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이 주목하기는요, 우리가 그냥 뭔가를 본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정의를 한번 보세요. 자신의 의식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파악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행위는 언제나 명증성을 가집니다. 명증성이라는 건 의심할 요지가 없이 명백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주목했다면 그건 그냥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이게 또 재밌는데 여기에는 정도가 없어요. 더 주목하거나 덜 주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목했거나 못했거나 딱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명확함과 단호함에서 브렌타노가 원했던 엄밀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렌타노는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주목하기와 주의 기울이기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기울이기는 1단계, 즉 준비 과정입니다. 자,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한번 제대로 봐야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죠. 사냥꾼이 숲속에서 숨을 죽이고 목표물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주목하기는 2단계, 즉 성공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인 끝에 마침내 어떤 심리적 요소를 명확하게 딱 포착해내는 바로 그 찰나, 그 통찰의 행위 자체가 바로 주목하기인 거죠. 하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결과인 셈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주목하기라는 도구가 정말 강력하긴 한데 이걸 쓰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해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방해꾼은 저 멀리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브렌타노는 이 내면의 적들이 무엇인지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목록을 보면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방해하는 게 시끄러운 소음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오래된 편견, 성급한 충동, 심지어는 피곤함 같은 것들이라는 점이요. 특히 저 마지막에 있는 주목하지 않는 습관,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떤 현상을 자꾸 무시하고 지나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그걸 인지하는 능력 자체가 퇴화해버리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진실을 가려버리는 보이지 않는 커튼 같은 겁니다. 브렌타노가 드는 예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검은색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많은 과학자들조차도 습관과 편견 때문에 검은색이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 즉 없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캄캄한 방 안에서 검은색을 봅니다. 그쵸? 이건 하얀색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각 경험이거든요. 하지만 검은색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우리의 언어적, 개념적 습관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 명백한 내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주목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정말 탁월한 지적이죠. 철학자 헤르바르트의 사례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는 몇 가지 판단들을 살펴보고는 너무 성급하게 모든 판단은 다 이런 식이구나 하고 일반화하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브렌타노의 분석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헤르바르트는 어떤 나무는 푸르다라고 판단할 때 자기 마음속에서 푸른 나무의 존재를 명백하게 긍정하고 있다는 그 단순하고 명백한 내적 사실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오래된 사고방식, 그 낡은 이론의 틀에 갇혀서 눈앞의 경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자, 그럼 이 마음속의 커튼, 이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어떻게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브렌타노는 그 해법도 제시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법들을 통해서 말이죠. 첫 번째 기법은 비교의 원리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왼쪽 시나리오부터 한번 볼까요? 똑같이 생긴 파란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이 둘의 유일한 차이점은 위치죠. 즉, 공간적인 차이뿐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공간이라는 게 우리 경험의 독립적인 한 요소구나 하고 주목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파란 점과 노란 점이 있네요. 여기에는 공간적인 차이도 있지만 색깔이라는 질적인 차이가 추가됐습니다. 이걸 비교해보니 공간이랑 질은 서로 다른 요소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되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비교라는 도구가 마치 프리즘처럼 한데 뒤섞여 있던 우리 경험의 성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분리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법은 연상의 힘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결고리들을 이용해서 희미하게 숨어있는 현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첫째,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어떤 애매한 심리 현상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고 설명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런 적 있어.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하면서 자기 경험 속에서 그걸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죠. 둘째, 머릿속에 계속 그리는 거예요. 내가 찾고 싶은 심리 현상의 개념을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실제로 딱 나타났을 때 놓치지 않고 바로 알아차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실마리를 당기는 겁니다. 내가 주목하고 싶은 현상이랑 자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생각이나 감정을 일부러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낚싯줄을 당기듯이 그 실마리에 이끌려서 내가 원했던 현상이 딸려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브렌타노가 자신의 심리학 작업실에서 공들여 개발한 방법론과 그가 그려낸 의식의 청사진은요, 그냥 그의 책상 위에만 얌전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후의 철학과 심리학 전체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의 범위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정신분석학, 인지심리학, 현대 논리학까지 그 뿌리를 깊게 내렸죠. 정신분석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바로 그의 제자였어요. 프로이트가 정신을 내용을 담은 관념과 에너지를 담은 정동으로 나눈 것, 이게 스승인 브렌타노의 가르침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 말로 유명한 게슈탈트 심리학도 심리 현상을 잘게 쪼개지 말고 전체적인 구조로 파악해야 한다는 브렌타노의 관점에서 아주 큰 영감을 얻었죠. 심지어는 그의 정밀한 판단 이론이 제자들을 거쳐서 타르스키 같은 현대 논리학의 거인들을 배출한 루부프 바르샤바 학파의 기초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토록 정밀한 분석의 칼날을 브렌타노는 평생 자기 자신에게 겨누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신의 이론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또 관찰했죠. 그 결과 말년에는 젊은 시절의 자기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이른바 실제론적 전회를 감행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젊었을 때는 아름다움이나 정의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엄격한 분석법으로 다시 들여다보니 아니네. 그런 건 없고 실제로는 이 사과, 저 이자처럼 구체적인 사물들만 존재하는 거구나 하고 결론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자기가 만든 도구로 자기 자신을 해부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지적 정직성이자 용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브렌타노의 프로젝트 전체와 그것을 탐구해온 우리의 여정에 아주 묵직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렌타노처럼 위대한 사상가조차 자신의 생각을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수정하고 발전시켰다면 과연 우리가 찾는 진리라는 건 대체 뭘까요? 저기 어딘가에 보물처럼 완성된 형태로 존재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고정된 대상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수하고 또 바로잡아 나가는 그 힘겨운 과정,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의 진짜 모습은 아닐까요? 브렌타노의 삶과 철학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